안녕하세요, 퍼식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피터팜에서 일을 하다가 제레미를 만난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소설처럼 지어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워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요. 일단은 리얼리티가 먼저 깔려 있어야지 나중에 워홀 오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농장 판타지 썰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보고 들은 사실만을 토대로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를 만나고 난 뒤에 제레미가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피터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랑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피터랑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레미가 아무리 그 뉴턴 브라더스의 총괄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는 지금 당장은 피터가 고용해가지고 피터 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레미가 함부로 저희를 막 자르거나 이렇게는 못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레미가 피터에게 저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고, 제레미가 그 농장에 다녀간 뒤로 피터가 저희한테 와서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횟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제 예상으로는 제레미가 피터한테 내가 쟤네들 자른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잘 감시해봐라. 뭔가 실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했던 실수는 피터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냥 초보 일꾼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그런 실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피터 할아버지한테까지 버림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랑 쌤은 게스트하우스에 지내면서 계속 그렇게 농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게스트하우스의 오너는 50대 중반에 머리가 반쯤 벗겨진 그 지역에 거주하신 아저씨였는데, 그냥 호주 중년 아저씨 하면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외모의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외모를 비유하자면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서 맥컬리 컬킨한테 막 호되게 당하는 도둑 듀오 2명 중에서 약간 통통한 아저씨, 그 아저씨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아비쇼라고 하는 7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얘는 장래에 호주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으니까 만약에 아비쇼가 계속 꿈을 향해 달려갔다면 조만간 TV에서 호주 국가대표 선수로 볼 수 있겠죠. 아비쇼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TV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아비쇼는 혼혈아이였어요. 엄마는 태국 사람이고 지금 엄마랑 아빠랑 별거 중이고, 엄마는 지금 태국에 돌아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집에서 살 때 그 집주인 아저씨가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태국에 잠깐 갔다 온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이혼 소송 같은 걸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게스트하우스에는 저희 한국 그룹 말고도 타이완 워홀로들 6명 정도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걔네들 중에서 빅토리아라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외모는 저희보다 조금 성숙돼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느낌이 중국 배우 중에서 궁리라는 배우랑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저씨가 빅토리아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고 있으면 뭐 별거 할 것도 없는데 거기 주방 식탁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계속 쳐다보거나 아니면 괜히 한번 말 걸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주방에 가봤죠.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빅토리아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고, 그 주변에 그 타이완 친구들이 걔를 막 달래고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그 주인집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빅토리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저씨가 빅토리아 뒤에서 몸을 끌어안고 옷 안에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막 더듬더듬 거렸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평소에 빅토리아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 빅토리아를 성추행을 한 거죠. 그래서 타이완 친구들이랑 그 집주인 아저씨랑 막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짐을 싸서 바로 백팩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타이완 애들이 단체로 백팩에 이사 간 다음에 며칠 뒤에 그 집주인 아저씨가 백팩에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때 이미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진 그 성추행 사건이 이제 백팩 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싹 퍼져가지고 그 백팩에 있는 아시아 애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백팩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빅토리아를 찾으니까 이 아저씨가 혹시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래서 애들이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 저희가 끼어들어서 그걸 말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평소에는 다 낡아 빠진 티셔츠만 한 개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날따라 정장을 쫙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백팩 입고 있다가 빅토리아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무릎을 딱 꿇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아저씨가 빅토리아한테 사과하러 왔구나. 생각보다 괜찮은 아저씨네.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숨겨놨던 꽃다발을 갑자기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Would you marry me?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전부 다 빵 터진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성추행당해서 그 도망친 여성한테 그것도 7살짜리 애가 딸린 아저씨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상황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빅토리아는 무슨 벌레 씹은 표정 하면서 백팩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 아저씨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날아있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결국 집에 갔죠. 그렇게 집주인 아저씨의 뜬금없는 공개 프로포즈 이벤트는 빅토리아가 거절을 하면서 이제 무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게스트하우스에 10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한 번에 타이완 애들이 싹 빠지고 그리고 소문도 안 좋으니까 더 이상 백팩에서 애들이 안 들어오고 저희랑 그리고 한국인 타이완 커플이 한 명 있었는데 걔네들만 남았어요. 그 커플은 한국인 남자의 타이완 여자 커플인데 얘네들이 평소에는 그 타이완 애들이랑 많이 어울려가지고 저희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나간 다음에 저희만 남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친해졌죠. 그 한국 남자의 이름이 필인데 그 커플은 둘 다 영어를 잘 못해요. 대체 어떻게 그 둘이 커플이 됐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커플이 같이 살면 이 평소에는 사이가 좋더라도 가끔씩 말다툼을 하잖아요. 얘네는 바로 제 옆방에 살았었는데 호주는 방음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 옆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 방에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몇 달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얘네들 말싸움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 쟤들은 진짜 사이가 좋은갑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얘네 둘이 우연히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제가 왜 한 번도 얘네들 말싸움을 하는 걸 못 들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서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그 한쪽이 안 따라주면 이제 상대방한테 화가 좀 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로 떠듬떠듬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야기는 못하고 또 이야기해도 상대가 이해를 못하고 이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그러더니 방에서 전자사전을 딱 2개를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서로 딱 마주보고는 그 전자사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게 번역이 되면 그 여자의 얼굴에 딱 열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애가 그걸 딱 보면서 또 자기 이제 사전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얘가 말한 뜻을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인상 딱 쓰고는 또 막 사전을 막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된 그걸 또 그 남자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애가 그걸 보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또 검색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싸움하고 있는데 이러고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못 들었던 거죠 그걸. 그러면 평소에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들렸냐고요 저한테? 그거는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걔네가 싸우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야, 쟤네들 그렇게 싸우더라. 그러니까 쌤이 갑자기 엄청 진지하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퍼시가 내가 영어로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냐? 이유가 뭔데? 내가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영어를 잘하는 게 들통나잖아. 그러면 외국 애들이 막 나한테 말 걸고 이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너 필리핀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온 거 구라지? 아니야, 나 필리핀에서 진짜 10개월 있었어. 야, 10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했는데 어떻게 그거밖에 영어를 못하냐? 이러니까 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했다고 너한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럼 거기서 뭐 했는데? 그 10개월 동안 현지 애들이랑 놀고 있었지. 오토바이 타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PC방 가가지고 워크래프트 하고 뭐 이렇게 놀았지. 와우.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필리핀에서 호주 왔다고 하면 보통 필리핀 어학연수를 받고 이제 넘어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안 하고 10개월 동안 놀러 왔다는 걸 저는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은 호주 5호를 오기 위해서 필리핀에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우리의 쌤은 필리핀에 가서 놀 자금을 만들려고 호주 5홀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은 게 많으니까 영어를 잘 듣긴 하는데 말은 잘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맨날 필리핀 애들이랑 놀았으니까 얘는 영어보다 필리핀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필리핀 언어를 배워온 거죠. 영상 1편부터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쌤은 평범한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얘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반전적인 매력이 확실히 있는 친구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랑 쌤이 뉴턴 브라더스 팜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제 고등학교 동창인 지는 일을 못 구하고 있었고, 쌤은 이제 농장 그만둔 다음에 여자친구랑 케언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차는 어떻게? 너랑 나랑 반반 내고 산 거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너가 그 차 팔면 통장으로 나한테 반 넣어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케언즈 가면 나랑 이제 볼 일도 없는데 날 어떻게 믿고 그 차를 맡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그러면 널 믿어야지 누굴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쌤은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차값 한 푼도 안 받고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케언즈에 갔어요. 이제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농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퍼스에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진한테 야, 너 어차피 여기 있어도 일자리 못 구하니까 그냥 내가 퍼스 갈 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진도 그래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가진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자기가 타던 차도 팔고 이제 몸만 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을 구하더라도 당장의 출퇴근이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이랑 저는 맨지업에서의 6개월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퍼스로 돌아갈 준비를 해요. 퍼스로 가기 전에 피터팜에 들려가지고 피터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나 맨지업 떠나니까 잘 계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죠. 일을 그만뒀던 애가 이제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오니까 피터도 그게 좀 좋았었는가 봐요.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딱 지으면서 저한테 따뜻하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Fuck off. 그렇게 피터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저희는 정들었던 맨지업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맨지업에서 퍼스로 돌아오는 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차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하나도 없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본네트를 열고 뭘 봐야 될지 뭐 이런 자가정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죠.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한참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계속 뿌옇게 흐려지더라고요. 지금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이게 안개가 낀 것도 아니고 왜 이렇지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 차선에 있던 오지 아저씨가 막 클락션을 막 울려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제 본네트 앞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스모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갓길에 차를 딱 세우고 보니까 진짜 제 차 앞에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차에 뭔가 큰일이 있는갑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랑 지는 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km만 더 가면 퍼스니까 일단은 그렇게 연기가 나는 상태로 차를 몰고 갔죠 계속. 그렇게 퍼스 근처에 와서 거기서 제일 처음 발견한 정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차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고 꼭 엔진 소리가 농기계 소리처럼 덜덜덜덜덜덜 뭐 이러니까 일단은 그 아저씨가 보자마자 너 시동 바로 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어서 이제 엔진을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지? 나 맨지업. 이 차 연기 언제부터 났어? 한두 시간 전부터? 지금 네 차에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너는 엔진 오일이 없는 차를 몰고 300km를 달린 거야. 나는 지금 네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You serious? 그러니까 제 차가 오일 리킹이 있던 차였어요. 저도 모르게 엔진 오일이 계속 새고 있다가 이제 끝내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새버린 거죠. 그래서 엔진 내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오일이 없는데도 이제 엑셀을 밟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털털거리고 막 거기서 연기가 났던 거예요. 다행히 엔진은 큰 손상은 없어가지고 엔진 오일만 넣으면 일단 가긴 간대요. 그리고 워낙에 옛날 차다 보니까 그냥 고장나서 퍼질 때까지 타다가 그냥 이제 나중에 폐차장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비소에서 일단 엔진 오일을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날 묵을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인이랑 같이 퍼스로 향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편이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